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넷째 주 KBL 루바 임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팀 얘기, 1부에서 못했던 대표팀 얘기를 좀 하고요. 왜 웃으세요? 첫 댓글이 웃긴 댓글이라 벌써부터 웃음이 터지네요. 예. 그리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얘기 일단 소개부터 마무리하시고. 예. 그러니까 2부 순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럼 바로 댓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슨 054님이 유혁 기자님 40대 중반이신 것도 충격적이네요. 저는 이동환 기자님보다 기껏해야 두세 살 많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동안 맞으신데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이동환 기자도 저도 40대 중반으로 안 보여요. 근데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사람 보는 눈을 좀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데. 지난주에 김승희 감독님이랑 이제 전주원 이제 대표팀 감독님 다 언급이 됐잖아요. 거기 또 이제 그와 관련된 댓글이 쭈르르 달렸습니다. 봤어요. 역시 집요하신 분들이야. 하이에나들 같아요. 한번 문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죠. 우리 애청자분들. 그만큼 끈기와 인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야지 근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홈 유니폼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댓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빈님이 박병호는 웨이버 공신데 어째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현재로서는 관심 있는 구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쪽에서도 좀 관심 좀 보이는 구단이 있나 한번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아직은 좀 팀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즌 막판에 지난 시즌에도 양우섭 선수가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아서 그렇죠. 굉장히 부활을 했는데 박병호 선수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대한님이 대구시는 정신 차려라. 야반 도전은 한 번이면 좋겠다. 지난주 방송에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 반응을 받았는데 대구시 부산시 정신 차려라. 그리고 KT도 잘한 건 없다.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대구시는 지금 아직도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 편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번 주에 A 대표팀 경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이제 아시아컵 최종 예선 4경기를 치렀습니다. 필리핀과 2번 했고요.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랑 해서 이제 2승 2패 기록했습니다.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보였고 부정적인 부분도 보였고 이렇게 대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 초에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이 열리는 리투아니아로 이제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표 보면 잘 보시겠지만 7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7월 2일 새벽 1시 30분에 리투아니아와 경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1승 상대는 베네수엘라가 좀 더 가깝다. 보지만 쉽지 않다. 그렇죠. 리투아니아는 정말 강해요.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뭐 NBA 리거만 일단은 NBA에서 올스타급 빅맨만 2명을 데리고 있는 도만타스, 사보니스랑 이제 발렌슈나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웬만한 강호들도 되게 버거워하는 팀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진짜 말씀대로 베네수엘라인데 근데 이 베네수엘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만한 거지 사실은 전 세계 이제 농구 강호를 분류할 때 베네수엘라도 중상위권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든 꺾어야 가능할 텐데 이것도 이제 저희 대표님 응원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 1승도 1승인데 얼마나 경기력이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전패를 할 가능성도 사실은 높고 그렇죠. 높지만 일단 1승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이 경기력을 10점 차 안으로 좀 좁히느냐 아니면 20점 차 이상 대패를 당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경기력을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필리핀에게 2번 모두 졌어요. 근데 1차전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5점 차 정도로 이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대패를 당했고 2차전도 접전 끝에 뭐 패배를 당했고 이 상황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 갖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은 편파 판정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사실 1차전 때도 조금 느끼지긴 했는데 필리핀과 우리 경기에서 2차전 때는 야 이건 좀 아니다. 뭐 기사도 이제 좀 그런 거 관련해서 나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제 뒤집었잖아요. 이제 4쿼터 들어서 뒤집어서 뭔가 이제 좀 치고 나갈 때 혹은 또 한 번 반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좀 엉뚱한 뭐 공격적 파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면서 이거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좀 충분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1차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스코어를 갖다 벌렸을 때는 페이스가 너무 좋았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좁혀질 때는
실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이 될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보였던 거는 뭐냐면 변준영 선수가 공격자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4쿼터 중반인가 말미쯤에 그때가 굉장히 좀 승부처였는데 그건 수비자 파울입니다. 공격자 파울이 아닌데 공격자 파울을 그냥 불어버렸어요. 왜냐면 자 여기가 변준영 선수고 이게 그 필리핀 선수면 예를 들어서 변준영 선수에 들어갔을 때 막아가지고 밀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공격자 파울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 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발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같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건 100% 수비자 파울인데 공격자 파울을 불었던 부분이 있고 그때도 묘하게 승부처에서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6대4, 7대3 정도로 한국이 좀 불리하게 불렸어요. 뭐 자세한 거는 보시면 좀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판정 기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면 돼요.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하드콜이었어요. 엄청난 하드콜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정말 대놓고 이제 치는 경우 많았었고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 공격자 파울이 불릴 때 그게 원형만 놓고 보면 공격자 파울이 맞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안 그랬냐? 필리핀은 안 그랬냐? 근데 그건 넘어가요. 그러니까 판정 기준 자체가 좀 달랐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시아 대회 판정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5년도 카타르 갔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 텐진인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대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 중동 그다음에 중동이 한 축, 중국이 한 축, 일본이 한 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 대회가 많이 열렸었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펜파 판정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적어도 한 6에서 7점 정도 이렇게 가고 일본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에서 맞서면서 같이 이렇게 판정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걸 봤었고 중동은 중동대로 괜찮았어.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팀이 사실 한국 대표팀인 케이스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판정의 이익을 받는 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고 윤독주 여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한국 농구의 데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까지 있으셨냐면 그 아시아 그 농구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좀 크셨어요. 크시면서 어떤 그 심판 성향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를 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농구의 데모다 그러고 정말로 자기 어떤 재산을 갖다가 다 하시면서 한국 농구 발전을 갖다 이끌어주셨던 그런 분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농구가 아시아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영향력이 확 끊어졌죠. 이제 그게 지금 좀 이어져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펜파 판정이 앞으로도 이런 뭐 아시아권 농구에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힘을 기르지 않으면 계속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세계 대회는 조금 또 달라요. 그렇죠. 세계 대회는 좀 더 이제 견고한 판정 기준이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번 대회가 이제 조상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맞이한 첫 대회였잖아요. 이번 최종 예선이.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가드진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고 대신에 이제 윙맨 자원들의 어떤 그 희망을 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대성 김낙현 선수 잘했습니다. 그쵸. 나쁘지 않았어요. 뭐 수비도 괜찮았고 활동력도 좋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뭔가 그 게임이 승부처에서 풀리지 않을 때 가드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좀 엉키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조상현 감독께서 이제 12인 로스터를 구성할 때 가드를 3명만 들어갔습니다. 네. 김낙현, 이대성, 변준영 3명은 들어갔고 다수가 윙자원. 네. 거기 이제 빅맨진은 이제 라거나의 하윤기, 여준석. 딱 요 정도로 갔어요. 이승현까지. 요 정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윙자원의 거의 뭐 로스터가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배치가 된 이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가드들이 그만큼 좀 각자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크고 좀 중요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김낙현 선수 같은 경우 필리핀과의 첫 경기는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이 선수가 2대1을 좀 못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필리핀 가고 나서 첫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응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낙현이 사실은 성인 국가대표팀 무대에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어려웠을 그리고 것이고. 사이즈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예. 예. 이런 국제 무대에서는 사이즈가 좀 적으면 확실히 좀 위축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기술이나 다른 부분으로 따보는 부분으로 이제 메워야 되는데 사실 상대 뭐 필리핀이나 뭐 이란 가드들 그리고 중국은 잘 모르겠고 일본 가드들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그 가드진을 갖다가 압도하는 수준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이즈에서 어떻게 압도를 해서 수비적으로 어떻게 풀지 않으면 그쵸.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낙현 같은 경우 진짜 2대2 할 때 뭐 패스가 제대로 못 나가고 죽은 패스가 나지 이런 장면도 많았는데 그래도 세 명 중에서 역시 변준이 형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 처음 나갔는데 네. 이게 KBL에서 이 선수의 공격성이 약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이번 아시아컵 예선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대성이나 김낙현이 이게 좀 2대2 할 때 리머텍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변준이 형 혼자 좀 시원시원하게 찢어주면서 파울도 얻어내고 흐름을 좀 가져오는 역할. 2대2도 예.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2대2 후에 또 이제 라거나에게 떨궈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윙 쪽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저희가 눈길이 많이 가는 게 이현준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현준은 또 이제 하디슈에서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변준영은 아무래도 석점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마지막에 승부처는 슬래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석점 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못 막는 그런 가드가 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허훈과 김선영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그러면 뭐 허훈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뀔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허훈이 들어왔을 때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허훈이 사실은 수비적인 어떤 약점 뭐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백을 갖다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그 조합을 갖다 실험을 할 수 있고 김선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승부처에서 이렇게 따라올 때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속공이라든가 트랜지션의 어떤 그 리듬을 갖다가 이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즉 이제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드진의 옵션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현중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인 무대 뭐 첫 경기도 했고 사실 데이비스에서 뛰는 거 봤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 선수들과 아시아 무대에서 뛰었을 때 또 어느 정도 레벨일까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경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야 이 선수 완전 물건이네. 2000년생이 그렇죠. 이 정도 하는 게 예, 굉장히 놀라웠고 일단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량이 아주 좋은데 그 기량이 팀에 맞게끔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러니까 파워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좀 밀리면 어떡하나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자신의 높이와 그 어떤 그 적극적인 활동성 그리고 리바운드 가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메워주는 그렇죠. 그러면서 예.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고 진짜 이 선수는 저희가 예전에 이현중 선수 한번 했을 때 들어오게 되면 거의 MVP급이다 그랬는데 그걸 좀 입증한 그런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이제 눈길이 갔던 선수 역시 뭐 여준석이 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인도네시아 태국전에서 많이 뛰었고 필리핀전은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여준석도 일단 이 친구 피지컬은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예.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봐야 된다. 저는 조금 달라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하디슈에서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조상현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장점이 보였습니까? 이동환 장점. 네. 일단은 저는 그 이제 이번에 윙을 많이 뽑기도 했고 그냥 틀 자체가 좀 윙들의 능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김산직 감독 때부터 이어진 좀 모션 오펜스에 많이 좀 비중을 높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드들의 롤 자체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드들의 어떤 핸들링에 의존하지 않고 좀 뽀로는 움직임 많이 가져가면서 좀 이제 패싱 게임 통해서 좀 풀어가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였고 라거나 의존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저희가 또 문제가 됐을 때 라거나가 처음 귀화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저희 대표팀이 라거나에 볼 놓고 지켜만 보는 그런 굉장히 좀 꽉 막힌 농구를 했어서 허재 감독 때좀 심했죠. 예, 이게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대표팀은 사실은
뭐 라거나에게 포스트업 옵션을 줄 때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뭐 비중이 높거나 그렇진 않았고 필요한 타이밍에만 패턴으로 주고 그 외에는 선수들 이제 이현중이나 다른 윙자원들의 어떤 움직임 혹은 얼리 오펜스 이런 것들로 좀 풀어가려는 어떤 색깔. 사실 이거는 김상일 감독 때부터 가져온 틀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깔 유지의 측면에선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약간의 뭔가 그러니까 유연성 경기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대성과 김낙현을 반드시 같이 쓴 부분. 사실 저는 이게 필리핀전에서 리바운드 문제가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떤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벤치에서 변준영이랑 양석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제 필리핀전 같은 경우도 좀 안 풀릴 때 양석을 좀 이제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김낙현이나 이대성이 좀 안 좋을 때 변준영을 써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라인업 종류 중에 그냥 이 선수를 그냥 이 선수만 바꿔줘도 괜찮을 타이밍에 그냥 그 라인업 그냥 유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약간 고집하는 느낌이 물론 분명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이 라인업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싶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좀 이기기에는 뭔가 유연성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그렇게 됐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이제 필리핀전이 1차전이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경기였어요, 거의. 저희 연습 경기 없이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았고, 맞아요.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게임 체력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조직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짝을 맞춰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쵸. 짧은 기간에는 그랬는데. 뭐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뭐 사실 필리핀에게 두 번 모두 졌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큰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전 허재 감독 있을 때는 문제점이 뭐였었냐, 윙맨 자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란이나 뭐 어떤 중국이나 이런 윙포워드들이 2m 되는 그런 선수들이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그냥 미스매치로 우격다짐으로 공략을 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농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라그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고 상대가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석점 오픈 찬스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석점을 던지면서 그냥 경기가 쫙 벌어지는 그게 이제 객관적 전력이 완전히 약화되는 상태에서 1박 2일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김낙현 이대성을 같이 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윙맨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이현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홍석도 있고 그리고 그쵸. 송교창이 분할에서 해봤다면 송교창도 있고 그 이 윙맨 자원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뭐 이승현 선수도 있고요. 풍부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1대1 수비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서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정교원만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생긴 건 맞는데 이게 또 세대 교체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과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좋았던 건 첫 번째는 아까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계속 여준석이라든가 하용기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들. 그쵸. 두 번째는 윙맨이 보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숙제가 명확해지는 거. 약점에 대한 보완이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에서 지금 어떻게 상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수정 보완을 아마 조상현 감독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아시아 본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란, 중국, 뭐 일본, 그쵸. 또는 또 필리핀도 다시 만나겠죠. 그쵸. 이런 팀들하고 경기력이 확실히 확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림을 잘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밑그림 그려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색칠 뭘 할지 골라가는 좀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꼭 보충해야 되는 거는 승부처에서 흐름이 확 무너질 때 완전 무너져.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또는 리더가 없거나 아니면 그 팀의 어떤 팀 컬러가 아직 불분명하거나 요 두 중에 하나인데 요 부분을 이제 색깔을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대표팀을 하고 저희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 한번 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한 대로 아직도 좀 대구시와 조금 이제 협상을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대구시와 가스공사가 협의한 부분, 대구 실내철가는 개보수한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모두 다 끝낸다. 이 부분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합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홈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시즌 개막에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고. 근데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연습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시에서 어떤 일정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한국가스공사 쪽에다가 기부 체납 형식으로 지어서 대구시에 환원하는 게 무료 계약하는 형식. 이런 식을 지금 대구시에서는 계속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재정이 한 1,0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재부 소속이 기획재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그 연고지를 대구 이전으로 발표하는 부분에서 약간 실이 걸릴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한국가스공사 측의 얘기입니다. 네. 얘기고 대구시가 지금 계속 이제 뭐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떴어 오케이 난 여기서 배치할게 뭐 이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쵸.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서 뭐 지난주에 말씀했던 어떤 선수들의 어떤 훈련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미궁 속으로 가기 때문에 시즌 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이 있을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선수단 연봉 협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실무진을 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이제 어떤 선수들과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든지 좀 일부분 연봉 협상 진행하는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제발 좀 협의를 잘해서 빨리빨리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게 좀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KC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성적이 워낙 좋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몇몇 핵심 선수들 중에서 이제 좀 경기력이 좀 기대 못 미쳤다든지 아니면 이적 선수 중에서 좀 이제 좀 기대 못 미친 부분, 부상으로 결장을 많이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정현 선수라든가 김지환, 유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이 좀 예상이 돼요. FA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좀 오른 선수 올라야 될 선수가 누구냐면 정창영. 정창영 같은 경우에 대폭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정창현 선수가 지난 시즌 얼마였냐면 연봉이 1억 8천 정도였었죠. 1억 2천만 원이었네요. 1억 2천. 1억 2천이었는데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9천만 원이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시즌에 왜 유현준 선수가 갔었죠.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 올 시즌에는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KT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KT 같은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이 원투펀치 허운 양홍석의 연봉이 관건인데 그 사실 허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약간의 이제 구단과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 선수가 MVP를 받았었기 때문에 많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년도 연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니까 워낙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막 4억을 넘어가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번 시즌 또 오르면서 진짜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 연봉이 3억 4천인데 이 선수는 4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KT 내부적으로도 허운 선수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2억 4,500 받았거든요. 네. 이 선수도 3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이제 뭐 양홍석 선수는 지금 이제 대표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네, 좀 보았으면 좋겠고. 김영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4억 2천 받으면서 살짝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뭐 그 공헌도라든가 경기수 출장을 보니까 4억 2천 받을 만하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올 시즌에도 김영환 선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봉이 오른 선수들은, 그러니까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선수들은 시즌 시작되면 꼭 논란이 됩니다. 이거 봐라. 이런 선수가 연봉이 뭐 이만큼 되냐 이렇게 여론이 나오기 마련인데 김용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지난 시즌 약간 거의 부활의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핸들러로서 역할도 워낙 많이 했고 리더십도 당연히 대단했고 이렇기 때문에 김용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깎을 수가 없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민, 김민우 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삭감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선수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라렌 쪽과는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접촉 중인 걸로 압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분위기 때문에 또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2 옵션으로 이제 리온 윌리엄스 세트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불투명하다고 그래요. 불투명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선수 했으면 그 선수로 가고 리온도 그런 이제 대상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투명해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연봉 계약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시점인데 여전히 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좀 남아 있고 함지훈 선수가 소폭 삭감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장재석 선수는 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연봉이 뭐 동결되거나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일 것 같고. 되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잘 무난히 협상을 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뭐 몇몇 선수가 이제 조금의 연봉에 대한 이견이 구단이랑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게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만 마무리되면 사실은 좀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서명진 선수가 지난 시즌 8천만 원 받았는데 사실 8천만 원에 비하면 지난 시즌 역할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지금 상승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김국찬 선수가 1억 1천 받았는데 지난 시즌 이제 시즌 아웃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민우 선수가 2억 3천인데 지금 약간 좀 삭감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부분도 좀 다음 주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좀 연봉 협상이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지금 연봉 미계약자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 오리온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현과 이대성 선수 지금 국가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7월 30일까지 연봉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계약을 완료를 해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대성 선수가 지난해에 5억 5천 그렇죠. 네. 받았죠. 5억 5천을 받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5억 선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소폭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갖다 드리고 반면에 이승현 선수가 다음 시즌이 끝나면 FA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3억 8천인데 이 FA를 대비하기 위한 오리온의 어떤 그 계약 협상 전략. 그 이승현 선수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 이승현 선수가 대폭 상승했다.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억 안팎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금액은 뭐 다음 주 되면 아마 일괄 할 테니까 그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